밀수를 시작으로 더문과 비공식 작전까지 본격적으로 국내 여름 텐트폴 무비들이 개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가장 기대하는 작품은 언론 시사 이후 평단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지만 비공식 작전의 플롯 역시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봉 이후 이틀이 지난 어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기대가 없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정갈하고 군더더기 없이 떨어진 카메라쇼과 딱 끝까지 간다, 터널을 보며 기대했던 바는 그대로 만족시켰다고 할 만한 액션 연출. 특히 후반부 카체이싱 시퀀스의 매력이 잘 살았던 작품이었는데요. 물론 연출적인 면에서는 이렇다 할 단점이 없는 만큼 이렇다 할 장점도 없는 평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영화에 대한 가이드 리뷰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공식 작전은 단순히 이런 무색무취에 도드라진 부분 없는 깔끔한 영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영화는 스타일과 연출적인 면만 보자면 별다른 장점도 단점도 없는 범작에 가깝지만 그 스타일을 뒷받침하는 플롯과 전반적인 태도에서 이전까지의 한국 첨보 액션, 구출극과는 꽤나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가장 큰 특이점은 영화 속 이야기가 크게 5가지의 대비되는 두 요소 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가이드 리뷰에서는 자세한 영화의 줄거리를 논한다기보다는 영화를 보기 전에 상기하고 가시면 좋을 만한 이 5가지 특이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며 느낀 5가지 대립되는 특이점 중 첫 번째는 안기부와 외무부의 대립이었습니다. 안기부의 영문 번역명인 KCIA라는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는 것처럼 86년 5공화국 당시 존재하던 정보기관인 안기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그에 대한 보안을 다루며 때로는 다른 국가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첩보 활동을 벌이기도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의 컨셉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화 내에서 피랍된 외교관 오재석의 구출이라는 주된 목적 달성에 있어 안기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첩보나 정보 수집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무부 소속의 외교관 이민준이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죠. 특수임무 경험은커녕 경력조차 현역이 아닌 방위병으로 이행하며 총 한 번 잡아온 적 없는 한낱 공무원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기부 패싱의 배경에는 북한을 제외한 해외 정보 같은 경우 안기부나 외무부나 할 것 없이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걸핏하면 모든 걸 북한이라는 적의 소행으로 몰아가며 일을 망친다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안기부와 외무부의 대립에서부터 영화가 자신의 서사와 태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비공식 작전의 주제의식과 연결되는지는 다른 특이점들을 설명하면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화를 보며 느꼈던 두 번째 특이점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한반도와 레바논 각각의 현대사가 소환하는 이념 대립의 비극이었는데요. 86년 한반도가 어떤 혼란의 시기였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부분이 한국인이실 테니 대강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남한은 전두환 신군부의 제5공화국이 직선제 개헌으로 사실상 종말을 앞둔 상황이었고 북한은 지속된 국방 지출의 누적으로 김일성 정권이 쇠락하기 시작하며 한편으로는 아들 김정일로의 정권 승계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죠. 이런 혼돈의 도가니는 영화 속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는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상황이 정치 이념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면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던 레바논은 종교 이념으로 인해 국가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중동 제1의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지정학, 정치학, 역사학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뒤섞여 수도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무슬림 지역인 서베이루트와 마론파 기독교인들의 지역인 동베이루트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테러를 수반한 극심한 종교 갈등은 종국에는 레바논 정부마저 무력화시켰고 86년을 즈음해서 수도 베이루트는 군벌 중심의 소규모 지역 통치가 벌어지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양상과 정도는 다를지언정 한반도와 레바논 양쪽 모두 비슷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세 번째 특이점을 논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이루트의 서쪽과 동쪽을 나누어 가진 무슬림과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종교라는 절대적 신념을 앞에 두고 서로 미친 듯이 싸워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리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논하는 구원과는 다를지언정 그리스도교도 이슬람도 어느 것 할 것 없이 결국 종교로서의 근본 자체는 신자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구원 그리고 평화 속에서의 안식을 논하는 것이 기본 골자라는 거였죠.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는 달리 이슬람교라는 종교 자체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은총과 그를 통한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자는 적어도 교리상으로는
그럴듯한 비전을 가진 종교거든요. 기독교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말하며 안식과 평화를 누리길 바라던 두 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총부리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는 한인 택시기사인 판수가 검문을 앞두고 검문한 자가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를 확인한 후 기독교인이자 무슬림 의복과 쿠란을 숨기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며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결국 같은 사랑을 말하는 두 종교가 어떤 식으로 자기네 내 집단 외의 세력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드러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드러내는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내는 특이점에 대해 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혹은 공동체로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필연적으로 갈등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싸움과 같은 가벼운 갈등이냐, 전쟁과 같은 크고 무거운 갈등이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영화는 주장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갈등의 조율과 협상이죠. 굳이 따지자면 전자는 정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외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학부에서 학과를 고를 때 정치학과 외교학을 하나의 정치 외교학으로 같이 배우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테고, 그런데 사실 정치와 외교는 각자 철저히 다른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행위들입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계산적으로 대해야 함을 논하는 반면, 외교는 협상안을 이끌어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보 전진을 위해서는 내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을 믿어야 함을 논하는, 그렇게 불신과 신뢰라는 정반대의 요소를 각각 다루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거고요. 영화 속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특이점을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제시됩니다. 나와 적을 구분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일을 행하는 안기부의 역할은 철저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화 속 오재석 사무관의 구출이라는 임무에는 그런 정치적 배제와 불신이라는 선택지보다는 외교가 추구하는 신뢰를 통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멀쩡한 안기부 직원을 냅두고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외교관 민준을 레바논 땅으로 보내는 대책 없고 미련한 구출극을 벌이는 거고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말하면 나이브하고 좋게 말하면 군더더기 없는 설정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직접 만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매력 역시 강화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이점에서 제시한 한반도와 레바논의 상황,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특이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의 영역인 불신과 외교의 영역인 신뢰의 대립. 영화 속 세계는 한반도도 레바논도, 더 좁게 말하면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어느 것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내 집단을 향한 신뢰만을 말하고 외 집단을 끝없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비공식 작전은 그 무모한 작전명만큼이나 아둔하게도 결국 세계는 적을 불신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며 대립하는 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신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화가 제기하는 이런 주장이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공식 작전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투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자기적인 플롯도 결말에서는 꽤 보여줍니다. 스포일러 탓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좋은 영화는 아닌지라도 최소한 좋은 시도는 한 영화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태도가 오늘날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태도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아는 것만을 믿고 모르는 것을 불신하는 세계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멍청하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모르는 것을 무작정 믿는 미련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이번 가이드 리뷰를 통해 논해보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영화의 장단점이나 장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액션 연출보다는 플롯이 지닌 윤리적인 태도만을 지적하는 영상이 되어 다소 지루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네요. 비공식 작전은 걸작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수작이라 말하기에도 약간은 무리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군가 이 영화를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미련하고 대책 없는 태도가 바로 이 영화의 강점이자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역설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